안녕하세요. 분당 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숨결이 바람 될 때라는 책이고요. 오늘은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오전 5시가 막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에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어찌 보면 죽음과 관련된 책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더 많은 공감과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약간의 압박 같은 게 있었고, 어떤 책을 처음으로 시작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었고, 지금까지 다른 책들을 린치핀이란 책을 우선으로 해서 첫 동영상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숨결이 바람 될 때라는 이 책을 오늘 다 읽고 나서 굉장히 많이 느낀 부분도 있고 울림도 너무 큰 것 같아서 이 책을 우선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라고 할까요? 36 젊은 의사의 마지막 순간인데 굉장히 뛰어난 신경외과 의사분께서 폐암으로 결국은 생을 마감하시는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본인의 일들을 굉장히 담담하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쓰셨고, 그런 모든 울림들이 저에겐 크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폴 칼라니티라는 저자분은 1977년 뉴욕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같은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이 몰입했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저자를 소개드리고자 하면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문학을 전공하셨고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의학에 관련된 어떤 과학에 관련된 부분을 본인의 삶의 소명이라고 느끼셔서 신경외과로 일단 레지던트로 전향을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내분도 같은 내과 의사신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내 루시와 딸 엘리자베스 아카디아 또 이제 막 10개월째인가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그때 이제 운명을 하신 것 같으세요. 2015년 3월에 많은 사랑하는 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십니다. 책의 목차는 간단하게 1부 나는 아주 건강하게 시작했다. 2부 죽음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마라. 그다음에 에필로그는 이제 부인인 루시 칼라니티라는 부인분께서 이렇게 쓰신,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은 나눠져서 책은 감명 깊게 읽게 되었고요. 1부는 기본적으로 저자분이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의 일들을 굉장히 담담하게 쓰셨고, 2부는 이제 폐암을 발견하고 죽음이 올 때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폐암으로 판정을 받으시고 굉장히 악화돼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다시 현업인 의사로 복직하셔서 본인도 굉장히 힘든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면서도 많은 환자분들에 대한 수술도 집도하신 것 같으시고, 또 마지막 생을 마감하시는 날까지 책을 집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치열하게 사셨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또한 도덕적인 인생 가치관이나
본인이 사랑했던 가족들과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과 통찰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어,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잠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잠시나마 어, 저는 얼마나 이 책에 주는 의도야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저는 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정말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더 건강하게 사랑하는 가족 옆에서 더 오래오래 평생토록 같이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어쩌면 저자가 본인의 생을 마감하면서 남겨진 모든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좀 반어법적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저도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었고 힘든 시기가 있었기에 죽음이라는 부분도 솔직히 좀 생각해 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더욱 울림이 많았던 것 같아서 네, 아직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진 않지만 좀 이 책이 저에게 줬던 울림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잠깐씩 책을 보는 와중에도 의사이셨으면서도 문학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조예가 깊으셨던 것 같으셔서 어떤 의료 시술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제가 버스 안에서 책을 읽으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면서 실제 제가 거기에 있었던 느낌도 굉장히 받았던 부분도 좋았었던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삶의 힘든 마지막 부분에서도 굉장히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가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저에게 큰 통찰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해드리면 1부 나는 아주 건강하게 시작했다 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나는 CT 정밀 검사 결과를 휙휙 넘겼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담백하게 이제 1년의 그런 레지던트 시절에 대한 얘기들을 쭉 풀어나갑니다.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글들을 많이 읽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중간중간에는 이제 목가적인 대학 시절에서 어떤 캠프 갔던 내용들도 많이 적어 두셨는데 저도 거의 20년 전에 그런 대학 생활도 잠시 떠오르고 저는 그런 목가적인 경험은 그렇게 크게 해보지 못했던 것 같고 항상 MT를 가거나 하면 밤늦게까지 술을 먹거나 이런 기억들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저자분은 이제 그런 새벽 시간에 어떤 느꼈던 주위 어떤 자연 환경들 같은 부분에 대한 느낌도 많이 생생하게 적어 놓으셨던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56페이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시에라 캠프에서 보낸 여름은 아마 여느 다른 캠프와 다를 바 없었겠지만 나는 매일 삶의 활기를 느꼈고 의미 있는 인연을 맺었다. 몇몇 밤에는 식당에 모여서 캠프의 부관리자인 모와 함께 위스키를 훌쩍이기도 했다. 모는 영문학 박사 과정 중에 휴학한 스탠퍼드 동문이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문학은 물론이고 청소년기 이후의 삶에서 부딪히는 무거운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다음에 학교로 다시 들어갔고 나중에 처음으로 출판된 자신의 단편 소설을 내게 보내주었는데 거기에는 우리와 함께 보낸 시간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불현듯 깨닫는다. 캠프 지도 캠프 지도원들이 나를 화장할 장작 더미를 쌓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태우고 남은 재가 떨어져
모래와 뒤섞였으면 좋겠다. 흩어진 나뭇가지 사이에서 내 뼈를 잃고 모래 사이에서 내 일을 잃었으면. 나는 아이나 노인의 지혜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하나의 순간, 하나의 정점이 있다. 쌓이고 쌓인 경험들이 삶의 세부 상황들에 의해 마모되어 버리는 바로 이런 이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현명해지는 순간이다. 저도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어떠한 천재지변에 의해서 바로 생을 마감할 그 직전에 저는 과연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곤 했었는데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글에서처럼 이 순간순간을 정말 열심히 산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어, 죽었을 죽음을 맞이했을 때 좀 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도 매 순간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죽음과 관련돼서는 또 이제 얼마 전에 읽었던 죽음의 수용소 빅터 플랭클 박사의 책을 읽고도 많이 느꼈는데요. 그 책은 뭐 바로 이어서 좀 자세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 아무튼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매번 제 나름대로는 이제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지금은 이제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책들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공감하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뭐 잃어버렸던 지난 시간들에 또 잃어버린 뭐 저의 그런 돈들과 시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와 회한이 많이 남아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욕망도 있고 더 크게 성공하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 과연 성공이란 무엇인지 또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제 주변에 있는 가장 소중한 저의 가족들을 저는 얼마나 더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을 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게 정말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뭐 의사라는 삶에 대해서 정말로 감정이입이 돼서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또 얼마나 치열한지 힘든지 뭐 간혹 대한민국 현실에서 또 의사가 갖고 있는 명성과 지위도 있겠지만 또 그거에 반해서 뭐 돈만 아는 의사들처럼 또 일반인들은 그분들의 힘든 뭐 기나긴 레지던트 기간이나 잠도 못 자고 항상 수시로 울려대는 어떤 그런 응급 호출들 이런 긴박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의사라는 인생과 또 저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내가고 있는 제 인생과를 비교하면서도 좀 주눅드는 부분들도 있고 나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사회적인 지위를 갖지 못했나라는 후회도 많이 들면서도 그런 뭐 남들과의 비교를 다 떠나고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의 진정한 나의 성공이란 무엇인지, 나의 행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고찰하게 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책을 간략하게 또 소개를 드리고자 하면, 책 중간중간에 읽다 보면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그 시에 대해서 저자는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책들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학적인 관심, 영문학도 전공을 하셨고, 그리고 저자는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5주년 스탠퍼드 동문 모임에 나갔다가 동문들이 자리를 뜨면서 25주년 모임에 또 보자 라고 말했을 때 글쎄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고 답하는 건 무리한 짓 같았다. 이어서 저자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유한성에 굴복한다. 이런 과거 완료 상태에 도달한 건 나뿐만이 아니리라. 대부분의 야망은 성취되거나 버려졌다. 어느 쪽이든 그 야망은 과거의 것이다. 미래는 이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놓인 사다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는 현재가 되어버렸다. 돈, 지위, 전도서의 설교자가 설명한 그 모든 허영이 시시해 보인다. 바람을 좇는 것과 같으니 말이다. 하지만 절대 미래를 빼앗기지 않을 한 가지가 있다. 우리 딸 KD. 나는 KD가 내 얼굴을 기억할 정도까지는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목숨은 사라지겠지만 글은 그렇지 않다. KD에게 편지를 남길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대체 뭐라고 써야 할까? KD가 15살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지어준 별명이 딸 아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들지도 알 수 없다. 미래가 창창한 이 아이는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한 과거만 남아있는 나와 아주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이다. 이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뿐이다. 그 메시지는 간단하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부분은 딸입니다. 딸에게 하는 얘기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든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내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분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그건 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란다. 책은 이렇게 저자 부분은 마무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인이신 루시 칼라니티라는 분이 에필로그를 또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저자의 글이 굉장히 담담한 거에 비해서 부인인 루시의 글들은 조금 더 감정적이었기 때문에 담담한 글을 읽다 마지막에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이 에필로그가 어떻게 보면 더 감동적이었고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그런 심정들을 더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요. 간략하게 에필로그를 소개해드리게 되면 폴은 암 진단을 받은 날 소리내어 울었다. 그는 우리가 욕실 거울에 걸어둔 그림을 보면서 울었다. 그 그림에는 내게 남은 모든 날을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 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수술실에서 보낸 마지막 날에도 울었다. 폴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줬고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숨결이 바람될 때에서 폴의 목소리는 강하고 독특하며 조금은 쓸쓸한 느낌이다. 이 책에는 그를 둘러싼 사랑, 온정, 관대함, 인정이 담겨 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서로 다른 자아로 살아간다. 이 책에서 폴은 의사이기도 하고 환자이기도 하며 의사 겸 환자 관계 속에 놓여 있기도 하다. 그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가진 명료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다른 자아들도 존재했다. 아무튼 굉장히
책을 읽으면서 어떠한 간접 경험이라는 거, 또 정말로 어떤 감정에 깊은 공감되는 부분들을 저는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을 통해서 정말로 많이 느끼고 감사했고, 제 삶을 앞으로 얼마나 더 75페이지에도 보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라는 책도 소개해 주셔서 저는 이 책을 정말로 읽고 싶어서 바로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검색해서 예약을 해서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읽고자 합니다. 105페이지. 내가 이 직업을 택한 이유 중 하나는 죽음을 붙잡고 그 정체를 드러낸 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기 위해서였다. 신경외과는 뇌와 의식만큼이나 삶과 죽음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아주 매력적인 분야였다. 나는 삶과 죽음 사이의 공간에서 일생을 보낸다면 연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스스로의 존재도 고양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하찮은 물질주의, 째째한 자만에서 최대한 멀리 달아나 문제의 핵심, 진정으로 생사를 가르는 결정과 싸움에 뛰어들고 싶었다. 그곳에서 어떤 초월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레지던트 생활 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서서히 내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이렇듯 저자는 굉장히 담담하면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 것 같고,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했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 제 현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계속 어떠한 부족함에 대한 갈구와 갈망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일반적인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솔직히 많은 부러움과 어떤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았던 건 사실이고,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이 저자의 책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고인이 되셨다는 부분에 대한 측은지심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냥 어떤 그런 비교나 선망의 뭐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로 삶을 치열하게 매사에 열심히 살아셨구나라는 부분을 그냥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이어서 109페이지에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먹다가 이제 환자 호출이 왔나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음, 그렇게 이제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고, 이어서 냉동실에 30분 정도 넣어두니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는 원래대로 돌아왔다. 가족이 사망한 환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넬 때 나는 이에 낀 초콜릿칩을 떼어내며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했다. 의사로 지낸 짧은 시간 동안 도덕적으로 나아지기는커녕 퇴보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도 어떠한 그런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많은 정말로 고통과 치열한 그런 삶의 무거움이 정말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는 표현들도 많이 있고 중간중간 정말 내가 의사가 된 것처럼 체험하게 되는 부분들도 저는 느꼈던 것 같고요. 이제 특히 이제 뭐 의사도 인간이기에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해야 되고 몸이 힘들면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뭐 일련의 일상의 생활들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진료했던 환자분이 결국은 상황이 악화되어 이렇게 사망하게 된 경우에 그렇게 뭐 입 안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사망 선고를 하고 고인의 가족들에게
그런 힘들과 힘든 그 고인의 가족들에게 정말 어떤 어려운 말을 전달하고 나서 본인은 굉장히 생리적으로 그냥 입안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초콜릿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느낌들이 저는 정말로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부를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면, 그리고 이분이 이제 치료받을 때 주치로 있었던 분이 에마라는 의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문인가 어디에서 잠깐 봤는데, 이제 나오는 뭐 주변 지인분들은 다 가명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하고, 한 분만 본명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과연 이분이 누굴까라고 굉장히 궁금증을 가졌고, 그냥 제 추측에는 에마라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215페이지고요. 부작용이 나타나면 끊으면 되니까요. 제 말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말이죠. 네, 맞는 말이에요. 보험회사 때문에 나중에 추가하기도 힘드니까 처음부터 쓰는 게 낫겠어요.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에마라는 그런 담당 전문의도 이 저자의 이런 같은 의사니까 힘든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도 결국은 뭐 하루 24시간 계속 진료를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가족들이랑 타호수라는 곳으로 잠시 이제 휴식을 취하러 가시는 중에 있는 글이었는데, 아무튼 뭐 아바스틴이라는 어떤 약품인가 하는 것을 쓸지 말지에 대한 이제 의사들끼리 논의하고 있는 중간에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오수에서 즐겁게 보내세요. 그래요, 한 가지만 더요. 에마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치료 계획을 함께 짜는 것도 정말 좋아요. 당신이 의사라서 병에 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건 당신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내게 의사 역할을 맡긴다면 나는 그것 역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저자의 글들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어떠한 의미가 굉장히 좀 깊게 새겨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 몸의 치료에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모든 환자가 자기 병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 의학도 시절 자주 환자들에게 그들의 질병과 치료법에 대해 시퍼러진 발가락과 분홍색 알약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하지만 의사로서 나는 절대 환자가 혼자 결정을